교수님께서 보시는 좀 가장 결정적인 장면 같은 거 있었을까요? 뭐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권 심판론이 관통했던 선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김준영 후보나 양무석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은 그 당사자들이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뭐 사후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을 못 뛰어넘은 겁니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가 다시 말해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가 컸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 이번에 몇 가지의 지점들이 있었어요. 장면들이. 네. 황상무 전 수석의 사퇴도 좀 때가 늦었었고 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사임도 말이죠. 어떤 나중에 그만두긴 그만뒀습니다만 설명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설명을 분명히 하고 끝을 완벽하게 매듭을 지었었는데 그러지 못했고 의정 갈등 같은 경우도 4월 1일 날 담화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통령 담화. 4월 1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의정 갈등에 관련된 담화, 대통령 담화도 어쨌든 이 전반적으로 여권에게 유리하게 지형을 바꾸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네. 또 하나 아주 보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40%를 넘은 적이 별로 없어요. 지지율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국정 운영을 바꿔라. 방식을. 국정 운영 기조를 변화시켜라. 그리고 당정 관계를 너무 수직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겁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법원이 좌절됐던 거예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것도 얘기했다가 사퇴 압박에 직면했고 또 황상무 수석이나 이종섭 대사건도 결단을 요구했습니다만 그것도 묻히고 말하고. 네. 그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놓쳤다. 그게 이러한 참패로 나타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정기조는 좀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바뀌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동안 윤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 스타일로 볼 때 쉽게 바꿀까? 게다가 임기도 많이 남았고 그래서 뭐 지켜봐야지 될 일입니다만 그렇게 본질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여기 2024는 지난 1월 이후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1월 둘째 주 긍정평가는 33%, 부정평가는 59%였습니다. 2주 뒤 부정평가가 60%대로 올랐는데요. 당시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불거졌을 때입니다. 대통령실의 과잉 경호 논란, 소위 입틀막 논란도 있었죠. 이후 긍정 29%, 부정 63%까지 벌어졌다가 설 연휴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으로 여론의 변화가 생깁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같은 시기 의대 증원 2,000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단호한 대처로 의료 개혁에 동의하는 여론을 등에 업었습니다. 긍정 여론은 39%까지 올라서 부정 여론과 14%포인트 차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3월 초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 호주 대사 발령을 받고 출국합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정보사 흉기 테러 발언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여론이 출렁였고 두 사람은 결국 사퇴했습니다. 당시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는데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 지지율은 답보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논란에 휩싸이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된 겁니다. 비명계의 자리를 채운 친명계 후보들의 막말, 부적절한 변호, 부동산 논란 등이 불거졌고 중도 하차하는 후보들까지 나왔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각종 논란들로 지지율이 출렁였던 여야는 선거일이 다가오자 심판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이 물가와 민생을 들어서 정권 심판론으로 공세를 펼치자 국민의힘은 역으로 거대 야당을 심판해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양 후보가 아파트를 사들인 2020년엔 15억 원을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었는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11억 원을 편법 대출받았기 때문입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서울 서초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엔
15억 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돼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31억 원에 구입한 양 후보는 규제대로라면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선 한 푼도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택가액의 35%에 달하는 11억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양 후보 부부가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할 즈음 양 후보의 딸 A씨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5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A씨는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업자 등록증으로 11억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던 겁니다. 사실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업자 대출로 위장하는 편법을 쓴 겁니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주택 구입에 쓰였다면 대출 환수는 물론 영업방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상 봤을 때 사업자 대출로 정상적으로 나갔다. 그거죠. 저희로서는 지금 뒤통수 맞은 거죠. 그 사람은 저희를 속이고. 양 후보 측은 이 대출을 받은 덕에 이율이 높은 대부업체로부터 빌렸던 6억여 원도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JTBC는 양문석 후보 측에 딸 A씨가 실제 사업을 영위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 후보는 오늘 지역구에서 예정된 선거운동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후보님 나와 계시죠? 예. 네,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유력 결과 얻기까지 여러 고비가 있었는데 먼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고비마다 저와 함께 해주셨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산시민, 상록구민, 많은 분들이 힘내라, 버텨라, 우리를 믿고 끝까지 가라 하실 때마다 정말 가슴에서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피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문자로, 댓글로 중도에서 꺾이지 마라,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보내주셨던 그 문자와 댓글에 울컥했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지지해 주셨던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 안산 시민들, 그리고 상록구 구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선거 운동 중에 불거진 불법 대출 의혹이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정치인으로서 작은 편법, 작은 실수에도 경계했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께 그리고 상록구 주민들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당장 선관위 고발이 돼 있는데요. 당선 이후에도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될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워낙 작은 캠프로 시작해서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도전만에 국회 입성하시게 될 걸로 지금 전쳐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으로서 어떤 입법 활동할 건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현재의 대통령실 그리고 일부 정치 검사들 그리고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없는 대한민국의 정상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면 해야 할 제1호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안산시의
그리고 상록구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제가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동락하면서 그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였습니다.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연일 과거 발언들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화 여대생들을 성상납시켰다는 발언에 이어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연산군에 비유하면서 성적 행위를 거론한 게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김준혁 후보는 친야권 성향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에 출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술 먹고 놀고 파티하고 연산 시절에 요즘으로 말하면 스와핑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윤 대통령을 연산군에 간접 비유하며 비판하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루 24시간 동안 머릿속에 그런 것만, 그런 변태적인 생각들만 하는 겁니까? 김준혁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바바리맨을 내놓으라고요. 의료계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당시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놓고 의사들이 비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건 미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고 미친 나라예요.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음모론을 부채질하며 의사를 싸잡아 비난했다며 사죄는 물론이고 후보직 사퇴가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김환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향해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상납시켰다고 발언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화여대 동창회는 오늘 오후 교내 대강당에서 집회를 열고 김 후보 발언을 규탄했습니다. 감정되지 않은 자료와 억측으로 이화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김준혁을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오늘 김 후보의 해당 발언이 이화여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김준혁! 먼저 저 김준혁을 선택해 주신 영통 지역의 시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메탄, 원천, 광교, 영통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가 지금 2년간 했던 무능과 또 잘못된 행정, 이 부분에 대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원 지역 저 포함해서 5명의 후보들 모두가 다 당선된 것은 진심으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당선은 됐다 하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된 것은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역사학자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했던 지난 시절의 발언과 책자들 안에서 전체적인 부분이 왜곡된 일부 발췌된 내용이 왜곡된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인간적인 그런 고통도 많이 있었고 또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잘못 전해진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이런 아주 근소한 차이의 승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또 저의 인간적 성숙도 한층 더 커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역사학자 시절에 대학 교수 시절에 했던 행동과 다르게
지금 이제 새로운 정치인으로 출발하면서 보다 신중한 행동과 그리고 신중한 언어로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거에 임해주셨던 이수정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수정 후보님께서 저와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약속을 해주셨던 공약 부분을 실천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정 후보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영통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3호선 연장, 영통 소각장 이전, 그리고 영통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일꾼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무겁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생각이 가슴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풀어갈 생각입니다. 제 진심을 여러분들께 행동으로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민생경제 회복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제가 작은 일꾼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해주신 우리 선대위원장님들과 당원동지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